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마켓셰프 정명지 팀장이고요. 반갑습니다. 저 유튜브 단골이시죠? 두 분 애널리스트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이문영 팀장님. 안녕하세요. EB 모빌리티 팀 이문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IT 담당 이종욱입니다. 네. 삼성증권 대표 애널리스트들이 2024년 주도주 미리 보기 AI와 비만 치료제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언택트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24년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연준이 주인공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higher for longer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조정에 대한 배경을 보면 단연컨대 장기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금리 급등을 유발한 원인은 연준에 있는데요.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9월 달 말쯤에 나온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파이낸스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메시지가 주식과 채권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여러분,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만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그런데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주식, 금 가릴 게 없습니다. 달러 빼고는 다 빠집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내년에 화두는 첫 번째는 higher for longer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를 외쳤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의 결정도 가변적일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인데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겁을 내고 있고 이미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바이든 정권 때 내세웠던 외교와 경제정책 세 가지 한번 대표적으로 꼽아볼게요. 중국과 대만에 대한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대만을 일정 부분 지지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하는 건 이런 거죠. 대만 방어를 우리가 왜 해주냐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타협을 했어야지 우크라이나 편을 왜 드냐라는 거고요. 오늘 굉장히 아픈 현실이긴 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밸류 체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바이든표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물론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폐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식시장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왕좌의 게임인데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왼쪽에는 젠슨 황과 엔비디아 오너죠. 일론 머스크의 사진이 있는데 인공지능 시장을 두고 인공지능 산업을 두고 누가 왕좌를 차지할 것이냐. 정말 궁금합니다. 오른쪽은 제가 바이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비만 치료제인데요. 노보노 디스크가 앞서갔고 일라이릴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이 이미 이 치료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시장을 주도할 테마로 인공지능과 비만 치료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죠. AI에 대해서 우리 이문영 팀장과 이종욱 팀장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문영 팀장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테슬라 실적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가격을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 원가도 같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10%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크레딧 매출을 빼면 6.3%까지 빠졌습니다. 현대기아차가 10%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고 어제 실적이 나온 GM도 EBIT 마진이 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레가시 업체보다도 훨씬 더 부진한 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죠.
뭐 아시는 대로 이제 가격 인하를 좀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인데요. 작년 8월을 피크로 해서 지금 5차례 가격 인하가 있었고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정도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좀 하이라이트를 해보면 이게 이제 가격이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올해 이제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열풍이거든요. 전기차도 상반기에 잘 팔렸지만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면서 야, 이게 내연기관차 시대가 좀 더 오래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델 3랑 모델 Y 가격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이제 캠리, 그리고 토요타 라브4 모델이랑 뭐 10%도 차이가 안 나는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이제 하이브리드 MS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사실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단기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빠른 속도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시장에 MS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해석으로. 그렇죠. 그래서 10월 판매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아시는 대로 테슬라는 중간에 딜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 대수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하면 결국은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를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요. 지난 4개 분기 연속으로 해서 판매 대수보다 생산 대수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 들어서는 공장 뭐 리툴링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생산 대수가 판매 대수보다 더 적었다. 그래서 이제 10월 판매가 진짜로 중요한데요. 10월 판매가 잘 나오면 당분간은 가격이나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 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이제 다음 그러니까 테슬라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방금 보여주신 장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보통 매출로 이야기하잖아요. 매출을 구성하는 항목이 가격과 아마 수량일 텐데 네네, 보여주신 맞습니다. 장표를 팩트만 놓고 보면 가격도 내렸고 수량도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절대적인 수량이 준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생산량 대비해서 수요가 좀 줄고 있다라는 시그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센티가 좀 전기차 센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제 GM도 이게 판매 목표를 계속 뒤로 미루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네.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센티먼트는 좀 안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댓글창도 그렇고요. 오늘 시장 보시면서 이게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IR 하면서 내년 성장에 대해서 다소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준 것 맞습니다. 같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밤사이에 제너럴 모터스가 판매 목표가 아니라 내부적인 생산 목표 자체를 폐기했더라고요. 네네. 지난주에 테슬라는 금리 이야기하면서 수요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이런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 비용을 밸류체인 아래쪽으로 전가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의 마진이 줄고 배터리 소재의 마진이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애플하고 삼성전자 기침하면 부품업체들 고생하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부품 회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흐름은 없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차랑 배터리 사 간에 원재료 가격을 이렇게 3개월 내지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레깅을 해서 반영하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배터리의 P가 아무래도 계속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키는 흐름이 있으면 저희가 평일 오후 4시 하는 라이브를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저희가 테슬라를 볼 때 가장 기대를 하는 거는 북미 시장에서 FSD 드디어 이제 자율주행 12 버전을 상용화하는 거를 기대를 하죠. 기술적인 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식 그리고 이제 제어죠. 그러니까 판단이죠. 판단의 이제 경로 결정이 각각의 AI 스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AI 뭉체가 따로 있었고 뭐 인식에는 여러 가지 아큐펀시 네트워크라든지 하이드라넷이라든지 차선 인식에는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이 쓰였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는 방법으로 이제 주행 경로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7월에 이제 그 테스트 영상을 띄우면서 엔드 투 엔드
그 학습 방식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는 이 인식이랑 경로 결정이 하나의 스택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왕창 여기다 집어넣으면 AI가 알아서 알고리즘도 형성하고 뭐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0.01초 안에로 막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자율주행이 정확한 경로를 갈 수 있게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 슈퍼컴퓨터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조라는 컴퓨터가 지금 7월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여기서 잠깐 사실 저 화면 보면 우리 이문영 이사님이 아니라 이종욱 팀장님 강의 자료에 나와야 되는 장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직관적으로 저 자료를 봤을 때 저 테슬라의 저 모델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이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 장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반도체의 그 처리 능력이 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두 개를 합친다고 해서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양이 갑자기 뭐 이게 사실 그냥 두 개 합쳤다고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이 들었습니다. 얘기 뒤에 또 더 깊이 해주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FSD가 상용화되면 아까 그 자동차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6%대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익 추정하기에는 FSD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80%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 하드웨어 파는 것보다 이 소프트웨어 팔면서 엄청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이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FSD를 다 베타 버전으로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FSD를 구매한 고객들은 다 이게 매출로 인식된 게 아니라 이연 매출로 이제 부채 계정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제 매출로 잡히면서 수익성이 또 한 번에 점프를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이사님 이 왼쪽 그 도표를 보니까 매출액 총이익률이 77.7%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걸 텐데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할 때 GPM 매출 총이익률 얼마 정도? 한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한 뭐 4배 가까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향후에 FSD의 전사 매출 비중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면 마치 과거의 애플 같은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19년에 애플이 왜 갑자기 주가가 떴나요? 우리 이종욱 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면. 근데 사실은 2019년 애플은 미중무역 분쟁이 사실 제일 컸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웨이가 그때 엄청 P 시리즈를 잘 팔고 있다가 그게 무너진 게 애플로 들어온 게 저것도 있지 않아요?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마침 애플의 서비스 매출과 이어지면서 왜냐하면 이제 2019년 3월부터 애플이 선언을 했던 게 우리는 컨텐츠 회사다. 네. 네. 우리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컨텐츠 회사로 보여달라.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당시에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 연예인을 초청해서 이 분들도 우리의 애플의 드라마에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그 당시로는 충격 요법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부터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매출이 늘기 시작하더니 멀티플이 같이 늘었죠. 네. 네, 멀티플이 하드웨어 멀티플에서 소프트웨어 멀티플로 이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질문을 아마 우리 이문영 이사님께서 하신 배경이 지금 하드웨어 이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재무제표를 보면 테슬라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에 대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는 초입에 있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 하드웨어 부진을 팔아야 될 기회일까, 장기적으로 사야 될 기회일까에 대한 화두를 던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FSD 상용 효과의 마지막은 많이들 기다리시는 라이센싱 효과가 있겠죠. 지금은 아마도 이제 그 슈퍼차저를 내가 먼저 쓸게 이렇게 손을 들었던 포드가 첫 번째 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흥분하는 부분은 제가 내년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는 부분은요. 제 나름대로 비전 GP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멋집니다. 테슬라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비전 카메라, 그러니까
그 비전 인식을 통해서 AI 기술을 발달시키는 회사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물리 세계의 이 세상을 전기차나 아니면 로봇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 세계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기차나 자기 로봇 옵티머스에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로봇 시대가 열린다라고 다들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로봇이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동작만을 했던 거는 그동안은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였는데 이거를 이런 로봇 회사들한테 구독 모델이나 라이센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랑 정말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군요. 게 저희는 펼쳐지지 않을까 전 하나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옵티머스 보면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꼈던 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옛 트위터 그죠? X에다가 옵티머스 요가하는 영상 올렸을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는데 왜냐하면 맞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뉴스 나왔을 때 옵티머스를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노조 파업하니까 사람 말고 우리 로봇 이 얘기 같은데 천재는 천재 같아요. 네. 마케팅의 천재죠. 네. 그래서 때마침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랑 협약이 되어 있는 중신증권 애널리스트랑 미팅을 했는데요. EB 애널리스트인데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밸류 체인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옵티머스의 봄 코스트는 18,000불 정도 되고 이미 이것들을 생산할 감속기, 모터 이런 것들을 생산해 줄 업체들이 중국에는 다 세팅이 됐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뉴스네요. 네, 그래서 전기차 말고 이제는 로봇 밸류 체인을 봐야 된다. 그래서 리스트를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흥분 상태로 이게 EV 초기 시장이랑 지금 로봇 시장이랑 똑같다라는 이제 PT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미 옵티머스 제조에 대한 밸류 체인이 중국에 확정이 됐다는 의미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감속기 회사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토큐 뭐 이런 센서들인데 일부 감속기 회사들은 내년 말부터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막 공언을 하고 다닌다고. 우리 기업들이 밸류 체인에 편입될 가능성보다도 처음에는 테슬라 차이나처럼 중국 현지 밸류 체인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네. 네, 두 번째는 제 기억이 맞으면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인가 AI 데이인가 할 때 일론 머스크 본인의 입으로 3만 달러 이상은 넘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봄 코스트가 18,000불 정도 되면 마진은 50% 정도는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FSD가 자율주행 차보다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거나 이제 이런 또 이제 미중 갈등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로봇은 다르죠. 로봇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봇 시대에 훨씬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내년 저희가 연간 전망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판교에 굉장히 많이 탐방을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진짜로 자동차가 전자제품이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이제 밸류체인을 보려고 하면 항상 이제 지방에 갔어야 되거든요. 지방에 갔던 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판교 하면은 이제 IT 기업이 모여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앞서 보신 대로 테슬라가 FSD 상용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벤츠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조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내년 CES에서 SDV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라는 주제로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가 좋네만에 저희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거는 자동차라는 거는 연간 수요가 8천만 대, 9천만 대에 딱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뭐 성장을 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차의 아키텍처가 바뀌는 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IP, 그러니까 자기 지적재산권을 라이센싱해서 파는 업체고 칩셋미디어랑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제 칩셋미디어가 실적을 냈는데요.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굉장히 해외 수주가 많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AP 기업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도 드디어 자율주행 칩 업체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되게 기뻤는데 텔레칩스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포테인먼트 AP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칩이라는 회사는 자율주행 엣지 AP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둘 다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완성차 대규모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업체들이 수주를 받으면 어디서 생산을 할까요? 다 팹립스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하는데요.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어떻게 하면 파운드리에서 제대로 생산이 수율이 좋게 나올까, 그래서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온칩스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TSMC에도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밸류체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온칩스라는 회사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칩 회사는 아니지만 이게 차가 이제 전기전자 아키텍처로 바뀌고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는 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방열이나 전기전자 제품의 방열 방염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노팀이라는 회사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임 이사님 하신 얘기 중에 여러분 투자에는 조금 전 그 장표가 제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얼굴은 제 얼굴 말고 이종욱 팀장님 잡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뭐랄까 저랑 어울리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거 보셨습니다. 사실 저 그러니까 AP가 팹리스일 텐데 네. IP는 IT 회사로 하면 ARM 같은 것 같고요. 뭐 AP는 퀄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자동차 담당하는 이문영 이사께서 탐방을 갔습니다만 IT를 담당하는 이종욱 팀장도 대략적인 분위기를 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자동차랑 저런 팹리스 기업들 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나요? 협업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FSD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면서 그 반도체와 친숙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반도체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지도 않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구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AMD나 인텔이나 퀄컴 같은 곳은 디자인도 굉장히 베테랑들이 많고 그 파운드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뭐 3, 40년 이렇게 네. 경험을 쌓인 엔지니어들도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중간에 기업들이 낄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단에서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이 노하우의 전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 예를 들면 가온칩스라든가 텔레칩스라든가 IT와 자동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흥미로운 부분이요. 화면을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사실 올해 중간쯤 됐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DS 부분 CEO께서 아마 행사하면서 팹리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차 고급 플래그십 브랜드죠. 제네시스에 삼성전자 엑시노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삼성 전기가 현대차에 카메라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IT와 자동차 양대 산맥이죠. 현대와 삼성의 어떤 협업도 있고 크게 보면 IT와 자동차의 결합이 내년에 급속도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전기차 산업 성장할 때 배터리가 많이 올랐나요? 배터리 소재가 많이 올랐나요?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까?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까? 조금 전 그 장표에 있었던 IP와 AP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였습니다. 네. 그 테슬라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AI에 대해서도 이종욱 팀장, 테크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네. 뭘 고민해야 될까요? 내년도에.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어요. 수요, 공급,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시장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제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수요에서는 AI를 사람들이 다시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챗GPT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챗GPT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AI 서비스는 무엇일까? 이걸 사람들이 하나씩 검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용 형태가 우리의 사용 형태가 3년 전과 지금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민하겠죠. 공급 쪽에서는
사실은 감산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감산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마진이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대신에 감산을 할 때 경쟁사 누군가가 증산을 해버리면 그들은 마켓쉐어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눈치 게임이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간 겁니다. 누가 먼저 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누가 먼저 이 자기네들 마켓쉐어로 전략을 바꿀 것이냐. 이게 이제 공급 쪽의 이슈일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수예요. 사실 변수가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AI 서비스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바꾸는 건 AI 디바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AI 서비스에 딱 맞는 AI 디바이스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게 이제 내년에 우리가 봐야 될 화두입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이랑 AI랑 저는 닮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처음 우리 삶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시스코를 사고 구글을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후를 사고. 그러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무엇이 있냐.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비와 인프라를 깔아야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꾼 건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그게 2003년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어디서만 만지작거릴 수 있는 이제 그 스마트폰, 그게 2007년부터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2001년도 IT 버블의 후폭풍이 결국은 3년, 7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꿨어요. 요게 AI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텐데 훨씬 더 단기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기업들은 지금 열심히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결국 내년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AI 서비스가 탑재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쓰고 있을 때 체감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정확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챗GPT를 사용할 때 그냥 우리 지금 핸드폰에서 챗GPT를 사용할 때랑 AI 디바이스에서 챗GPT를 사용할 때 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이 디바이스를 살 거다. 이거 같아요. 그 우리 이미사님 섹터로 치면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만든 전기차하고요, 전용 플랫폼에서 만든 전기차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에 놀라셨다면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사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고민할 거는 정말 킬러 서비스가 AI에서 나올까? 요거는 우리 모두가 실시간으로 같이 살펴봐야 될 시장의 동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의 컨센서스는 제가 느끼기에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꿈을 열심히 꾸다가 AI가 내 삶을 결국 못 바꿨구나 정도의 느낌이고, 이 가트너의 곡선이 딱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기술의 동향인 건데, 지금 제너레이티브 AI가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의 끝자락에 있고 실은 현실을 자각이 들어왔다가 실제 성장은 다른 곡선을 그릴 것이다. 뭐 요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데요? 이게 이제 진짜로 맞냐 틀리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요. 적어도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내가 생각했던 AI가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질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 업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B2B, B2C 중에서 뭔가는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네.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우리가 전혀 이제 쓰지 않고는 버티지 못할 새로운 AI 서비스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저희 텍톡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글과 좌측부터 챗GPT, 네이버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거죠? 맞습니다. 네. 유료화한 단가를 보니까 월별로 $30 정도면,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보다는 좀 비싸게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요 듀엣 AI나 마이크로 365 코파일럿은 일단은 B2B 버전으로밖에 출시 예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100명, 200명 이렇게 한 번에 받아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듀엣 AI는 9월 달에 이미 런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내년 1월 실적 발표 때부터는 이
성적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게 청문회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각 사가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전략이 좀 다른 것 같군요. 아,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AI 기능들 하나하나를 하나의 앱처럼 구성을 해서 그거를 따로따로 파는 앱스토어의 개념으로 서드파티를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키우기 위해서 각자의 AI를 우리 구글 클라우드 생태계 내에서 놀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모으고 싶은 생태계는 AI 모델들이고요. 네. 오픈 AI나 아니면 네이버 클로바가 모으고 싶은 생태계는 서드 파티의 서비스 제공자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겹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화두는 거기에 맞춰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하드웨어를 잘 제공해 주냐인데요. 우리 이제 올해 내내 H100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는 B100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B100이 나올 텐데 이게 원래는 조금 더 타임라인을 길게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한 2년에 한 번씩 메이저를 업데이트하겠다. 그래서 A100이 나오고 난 뒤에 A100도 이게 컨버전 방식이에요. A100은 원래 옛날에 나왔었고 A100의 이제 레벨업 방식이 2021년에 나왔고 H100이 23년에 나왔으니까 B100은 원래는 25년에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1년 단위로 다 땡기겠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최근 이야기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B100을 앞으로 당겼을 때 엔비디아 GPU에 같이 들어가는 HBM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들의 개발 혹은 생산 스케줄들이 다 앞당겨지고 혹시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로 치면은 HBM3를 주로 이용했던 게 H100이었고 네. HBM3E를 올해 연말부터 납품하면 이게 내년도 여름쯤에 B100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주가에는 무조건 좋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피치를 내고 있다. 이러면 이거에 따라서 AI의 그 성능 개선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이러면 나의 삶을 바꾸는 AI 서비스가 도달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가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도체 기술도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버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도 있어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캐펙스가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매출과 이익 서프라이즈만 보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반도체도 봐야 되니까 그들의 캐펙스도 봐야 되는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명확한 톤으로 캐펙스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처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던 2023년 4월부터 캐펙스의 그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평균적으로 내년의 투자가 올해보다 한 16, 17%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사실 잠깐 쉬어가는 의미 댓글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뭐냐면 종욱이 형 중국 출장 다녀오셔서 목소리 안 좋은가 봐요. 이런 내용이 왔는데 혹시 텍톡 팬이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 주신 게 그래서 뭐 사야 되는지 하나 꼭 찍어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서버 캐펙스 투자는 곧 칩을 사자라고 이해도 네, 되나요?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하고 똑같이 연결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는 서버 디램의 빅그로스와 똑같이 연동이 된다. 종목을 찍어주셔야죠. 이렇게 됩니다.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종목으로 가기 전에 잠깐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변수로 생각했던 게 AI 디바이스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서비스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오려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 비용을 누가 되느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내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오픈 AI가 희생을 했어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너희에게 서비스를 해주겠다의 의미였다면 앞으로 서비스는 뭔가 좀 그 지속 가능하게 손익계산서가 딱 만들어지는 이 서비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내 AI 반도체를 내 디바이스에 끼워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이런 방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침 저거 같아요. 우리 그 화면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이문영
팀장님 앞서서 테슬라의 FSD 했을 때 2연 매출 하셨는데 FSD를 그 머신러닝 시키고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GPU 이런 것들 들어갔을 텐데 그런 비용을 테슬라가 다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면 우리한테 과금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싶은데요. 네. 네. 테슬라의 FSD 달리듯이 결국은 우리 디바이스도 계속 달릴 거고 거기에 이제 서비스든 하드웨어든 비용 지출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시장 전문가 저는 뭐 인더스트리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시장 전문가로서 보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데요. 기업들이 어떤 개발에 대한 비용들을 소비자한테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전가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캐펙스 보니까 테슬라 이번 실적 잘 안 나온 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늘고 R&D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다음에 네. 캐펙스도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나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역시나 캐펙스 증가를 결국은 AI 매출 증가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AI 매출 증가가 안 되면 돈은 많이 썼는데 그게 페이백이 안 된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푸시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제 관점에 투자자 관점에 직설적으로 이해하면 GPU와 메모리 사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GPU와 메모리는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그로스, 그러니까 그로스로만 보더라도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서 돈을 서비스 업체들이 버냐 안 버냐는 거기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냐 없냐 정도로만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팀장님 얘기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여기서 보는 예를 그냥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텔이 이제 9월 1일 날 메테오 레이크 줬는데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은 MPU,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여기에 이제 기본 탑재했다. 이렇게 되면 윈도우나 오피스 365를 할 때 AI를 쓰게 되면 AI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테오 레이크의 노트북 PC와 메테오 레이크가 아닌 노트북 PC 사이에 챗GPT나 아니면 코파일럿을 쓸 때 속도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퀄컴이 이거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어요. 저희 오른쪽엔 커밍순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스냅드래곤 X의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버전을 냈는데 이 업체가 굉장히 놀랍게도 자기네들의 경쟁 상대로 인텔의 i9, 인텔의 플래그십 CPU, 그 다음에 M2 반도체랑 비교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플의 M2 반도체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한 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담대하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30일 날 애플이 M3를 발표하게 되면 또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근데 적어도 인텔과 애플과 퀄컴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CPU에는 MPU, 그러니까 AI 기능을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사실 조금 늦기는 했는데요. 모든 디바이스에 AI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저는 시리를 업데이트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시리가 훨씬 더 똑똑해지면 내가 무슨 디바이스를 쓰고 있든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데 약간은 시점은 늦었지만 내 삶을 제일 많이 바꿀 회사는 그래도 애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반도체가 다운턴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다운턴 바닥을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수요가 나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마침 운 좋게도 AI 서비스가 23년부터 이슈가 되면서 이 AI 서비스를 탑재한 B2B가 올해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차례로 출시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AI 디바이스를 통해서 B2C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요 두 개가 반도체의 다음 사이클 수요를 잡아 이끄는 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림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B2B 모멘텀, 업턴 모멘텀의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AI 디바이스가 나올 거고 로봇의 오토까지 나오는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 지난 2, 3년간 다운 사이클도 이례적으로 길었습니다만 업 사이클도 이례적으로 길고 높지 않을까라는 예감이 드는데요. 네. 저는 한 26년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네요. 네. 네. 그런데 적어도 이제 B2B와 B2C가 쌍끌이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시기는 아마 24년도 뭐 여름 지나서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B2C의 디바이스가 가장 많이 출시하는 시기가 아마 내년 3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내년 키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관련주를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디램에 포커싱해서 두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B2B와 B2C를 모두 다 담당할 수 있고 디램 가격이 또 많이 빠졌는데 마침 9월, 10월을 계기로 디램 가격에 업그레이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네. 타이밍도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팟과 고정이 다 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결국 연말에는 서버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형주부터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가동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테니까 가동률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나 반도체 기판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우리 이종욱 팀장님이 얌전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칩 메이커 사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좀 흥미롭게 나온 종목은 삼성전기 같아요. 그렇죠? 네. 전기가 좀 흥미로운 주식인 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종욱 팀장이 커버하는 섹터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그 FCBG를 납품할 가능성도 언론에 네. 회자가 된 적이 있고 맞습니다. 이문영 이사께서 커버하는 테슬라의 그쵸, 전장용 카메라. MLCC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용 그렇죠. MLCC랑 카메라. 카메라는 이미 많이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삼성전기가 사실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둔화 때문에 직격탄 맞아서 장기간 빠졌는데 내년에 한번 네.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쉬운 건 스몰캡이 없는데 제가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 중에 오늘도 네.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있던데요. HBM 관련 소부장 네. 모멘텀이 더 연장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말에 시세 좋을 때 또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좀 직설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는 HBM도 결국은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과서적인 플레이는 뭐냐면 캐펙스가 가장 극대화됐을 때 파는 겁니다. 네. 네, 반도체는 시클리컬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대감이 계속 이제 빌드업을 하다가 캐펙스가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파는 건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엔 내년 여름이에요. 네. 네, 내년 아직은 여름. 그럼 네. 조금 더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종욱 팀장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직설적인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이야기로 할까요? 네, 해외는 디바이스랑 그러니까 올해는 엔비디아만 봤다면 내년에는 디바이스도 같이 보자. 네, 요 정도의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올해 안 갔던 종목 중에는 애플, 퀄컴, 인텔 이런 것들은 올해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네. 네, 엔비디아가 2년 연속으로 좋을까 여기에 의심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역발상으로 퀄컴과 인텔, 애플이 그동안 안 좋았던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됐을 때 오히려 수혜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미롭군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대비하기 위해서 B2B 투자를 할 때는 엔비디아가 온리 수혜였는데 네. 그 AI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엔비디아 말고 애플이나 퀄컴, 인텔도 쳐다보자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지난번 우리 언택트 컨퍼런스 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기 때문일 것 같고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하고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사부터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렸다가요. 2부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